지금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제 운전들을 하시고 우리가 그 생활을 하니까 도로교통 안전에 위협이 조금 되고 있는 요인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현 시스템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워낙 우리나라 아까 해외 많이 나가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해외를 나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도로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시설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저는 뭐 탑이라고 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의 시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고 선진국을 가봐도 우리나라 시설, 교통시설이 정말 잘 돼 있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저는 뭐 크게 우리가 지금 교통안전에 크게 위협이 된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크게 그렇지 않은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뭐 도로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저는 가장 관계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 인적 요인이 저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설 설치하는 분들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한다든지 그다음 임산부를 위한다든지 장애인을 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조금만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노력 더 해주시면은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교통 사망자가 없는 진짜 아주 청정 지역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이 박사님도? 예, 아까 이제 원인 분석하고 이제 의식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이제 연구위원장을 오랫동안 했다고 강조드렸는데요. 지금 그 신도시를 만들 때 그 교통안전을 배려한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소위 정원화사, 트래픽 카밍이 주택가 지역을 편안한 평화지역으로 만들어 속도를 줄이고 불법 주차를 없애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자동차 위주로 해가지고 속도 위주로 해가지고 사고 나면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개선 사업하는 데 주력하거든요. 사전에 도시계획 수립할 때 교통안전 전문가를 수립해서 처음부터 트래픽 카밍 소위 정원화 사업, 교통 평화지역으로 속도 줄일 수 있도록 도로 설계를 하지 않고 자동차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한 설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이 도시계획 수립할 때 트래픽 카밍을 고려한 도로 건설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5030 속도 줄이기 이제 도심 50으로 하고 더 좁은 데다 30으로 하는데 그거 아주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에. 그래서 도로 종류별로 도로 폭에 따라서 속도를 규제하는 30이 아니라 20이나 10. 소위 그 서행이라는 것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속도를 줄이는 것인데 지금 더 많은 속도 줄이기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그 속도 줄이기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일본에 5차례 방문했습니다. 교통안전 수집 자료. 아마 교통안전 자료 수집자 해외 방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절 겁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산하의 연구위원장이니까 뭐 매년 선진기관을 방문했으니까요. 일본에 가면은 주택가 지역에 불법 주차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로 자동차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는 지역에는 더 말해요. 정지, 스톱 표지판이 주택가 벽에도 붙어 있고 도로에도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택가 지역의 무법천지입니다. 이게 주로 사고가 주로 주택가 도로에서 많이 사고가 나거든요. 죽지 않는 사고라고 하더라도 다치고 그러면 그게 평생 상처로 남잖아요. 그래서 사망자 줄이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주택가 도로를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표지판을 더 만들고 속도를 줄이는 그래서 주택가 도로 중심으로 생활도로 중심으로 사고 줄이기 사업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게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정차 문제, 그다음에 아까 이면도로에 그
그 주차 예. 라인이 예. 주차 시설이 괜찮아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좀 그게 조금 보완을 할 필요는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전 그래서 주차장 시설도 네. 좀 제가 많이 보완을 표현을 주정차를 보고 주정차를 보면 일본에 비해서는 일본은 잘 정돈돼 있고 우리나라는 불법공화국이다. 주정차에 관한 한 법을 위반하는 거 아무 제식도 없고 염치도 없고 참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소위 주택가도로 불법자 주정차는 뿔을 뽑아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때 이거 의회는 손을 못 대요. 그냥 다 눈 감고 있는 거죠. 뭐. 저도 그 지금 말씀하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저 교통안전 시설과 그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어 주정차 문제가 네. 보면 걔는 그 어떻게 보면 국민성 자체, 어떤 국민들의 뇌의식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그 어쨌든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그 타인을 배려하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국가 어떤 맞습니다. 예, 시스템 자체가 약간 그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걔는 항상 예.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남한테 불편함을 끼치는 것들은 좀 자제도 하고 네. 뭐 안 하게 되고 뭐 그런 저 어떤 약간 문화적인 요소가 이제 있는 것 같고. 네, 문에 배어 있죠. 그 또 반면에 저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 고속도로의 어떤 교통안전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탑 오브 탑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잘 만들었어요. 운영도 잘 돼 있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70km인가 80km인가 이 사업용 그 버스하고 화물차. 근데 이 사람들이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 진짜 엄청 험악하게 하거든요. 과속도 많이 잘하고 위험해. 근데 고속도로만 들어가면은 되게 차분해요. 근데 그게 사실 규제 때문에 그래요. 걸리면 페널티가 워낙 커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철저하게 준수하는. 예.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보기에는 화목해야 똑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뭐 주차 부족하고 뭐 제가 보기에는 도시마다 조금 대도시 가면 비슷한 거지. 시카고 같은 데는 뭐 주차난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니까. 근데 거기는 좀 그래도 잘 되는 건 뭐냐면 벌금이 세잖아요. 어떤 페널티 자체가 워낙 예. 근데 반면에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국민들도 경제 성장이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되면서 의식 속에 들어온 거는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 정착돼 있고 또 하나가 맞아요. 인구 밀집도가 도시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보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맞아요. 대도시에 다 네. 도심권에 다 몰려 있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시골 가면 텅 비어 있고 다 도시에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는 굉장히 큰데 거기에 이제 개인별로 또 차는 다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수용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페널티 물자니 어떤 국민 정서에 또 반하는 왜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강화하면 뭐 속된 말로 차를 팔라고 할 때 차를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또 규제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전통적인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듯 외국처럼 굉장히 강한 어떤 페널티를 두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좀 인구가 적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산돼 있기도 하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의 그 노하우를 이제 쌓을 때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쉽지는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네. 그래서 아마 위협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또 그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또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 향후에 이제 그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이 유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제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역사의 흐름으로 본다면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대세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지금 뭐 우리도 도로교통법에 일종의 뭐 개인형 이동 장치에서 일부는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전동 뭐 킥보드 이런 것들은 그 개인형 이동 장치 별도로 드는데 사실 보면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한데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자동차하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거냐. 왜 그러면 도로를 다니면 그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20km, 뭐 15에서 20km 정도 타라는 건데 권고는 제한은 25km고. 근데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50km, 60km 가고 있는데 20km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운전자 입장에서.
근데 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위험을 느끼잖아요. 목숨 내걸고 타는 거야, 도로에 타면. 근데 이 사람이 또 인도에 타면은 그 보행자가 또 위협을 받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심도 있게 이제 좀 다룰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뭐 연구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하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개인용 이동장치 때문에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많이 느끼고 사망사고도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전 세계에서. 늘어나더라고요. 그 매년 100%씩 늘어나던데 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좀 강력히 필요해요. 지금 의식도 근데 규제만 또 능사가 아닐 수가 있는 게 지금 젊은 애들 입장에서 보면 신체 구조가 사실 보면 말이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거지 신체 구조는 걔네 생각에는 뭐 자기는 뭐 웬만한 할아버지보다 아니면 할머니보다 훨씬 뭐 내가 더 유연성도 많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장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애들 보고 아, 너는 나이가 안 되니까 타지 마 이렇게 걔네가 먹히게 하자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이로 제한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아마 이 시간에서 뭐 그걸 다룰 수는 없지만 그건 따로 다뤄야 되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분석사 감정사가 지금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쨌든 활성화돼 갖고 지금 자격 받고 계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어쨌든 활용도가 있든 없든 간에 당부의 어떤 뭐 말이 있다면 어떤 뭐 좋은 말씀이나 아니면 당부의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 박사님부터. 교통사고 분석사는 감정사가 이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요. 이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민간 탐정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간 탐정이 지금 활성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통사고 분석사 감정사를 우리나라 곧 민간 탐정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 이 교통사고 분석사들에게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차로 바뀌니까 교통사고 분석사도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에 대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 그 가져야 될 이제 갖고 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우리 공무원님. 저는 뭐 우리 그 교통사고 감정사 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협회 차원에서 정부에도 건의를 드리고 해가지고 이 도로교통 관련된 사고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 도로 교통 안전에 관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국가공인 감정사를 가진 우리 소지자들을 의무적으로 거기에 그 업무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거를 뭐 법제화를 한다든지 그런 건의를 드려가지고 많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협회 발전 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금 뭐 말씀을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그 원인 분석이나 도로 개설을 할 때 교통사고 분석사에서는 감정사가 의무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회에서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 공무원님. 저는 좀 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건의라든지 그 노력 외에 또 아까 우리 이 박사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나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은 그런 거를 협회에서 좀 뭐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요즘 뭐 핸드폰이 좋으니까요. 그 카카오톡이든 네이버를 어떤 방식을 통하든 이메일을 통하든 해가지고 그런 기술의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협회 차원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자격 소지자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협회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마지막으로 이 박사님께 아까 그 한 게 좀 인상이 남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얘기도 좀 나눴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보면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요. 사실 보면 교통의 전문가들이 요즘은 뭐
하다못해 그 시청이나 이런 데 가도 다 교통공학 전공하신 네, 친구분들이 그쪽 업무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저도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대세긴 한데, 근데 왜 도로 이정표를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에 혜택 받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정표만 보고 가도 네.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사실 그래서 이정표를 든 거잖아요. 근데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정표를 쭉 따라가다 보면 갈림길에서 없는 경우가 있어. 문제는 갑자기 쭉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져.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그 엉뚱한 데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던가. 이정표가 갑자기 황당한. 근데 그런 문제가 왜 생기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걸 만들 때 제가 보기에는 시설할 때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아시는 분이 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고양시다 그러면 고양시 관계자들 이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잘 아시는 분이 그걸 한다고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교통에 대해서 문제다 그러면 교통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해. 근데 약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이쪽 지역에 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쪽 지역은 눈 감고도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정표가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몰라. 그 불편한지를 몰라.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처음 낯선 사람들 처음 이걸 아는 그 여기로 와서 운전해본다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보면 그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없음으로써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전문가들도 이제 좋은데 근데 그 조금 교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시각의 어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조금, 그러니까 대부분 회의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자문을 하더라도 섞인 말로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생각도 좀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다 그 잘하신 분들만 이렇게 또 친하고 그런 분들만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분석사가 됐든 아니면 감정사가 됐든 그런 분들도 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나름대로 뭐 공부를 또 하신 분들이고 새로운 시각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거 참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어쨌든 두 분 귀중한 시간 또 내주셔갖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뭐 종종 좀 뵙고 좋은 얘기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